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나고 자란 35세 김연진이라고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보며 가난은 죄가 아니다라는 말을 믿었어요. 부모님은 가진 것 없었지만 늘 감사하며 성실하게 사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그건 분명 죄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남편이 딱 그랬거든요. 제 아버지 퇴직금마저 가족끼리 그깟 돈이라며 우습게 하는 파렴치한 인간이었죠.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아버지 돈까지 가볍게 보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을 하듯 결혼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양쪽 집안 모두 형편이 변변치 않다 보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디 한 푼 도움을 받을 곳조차 없었거든요. 남들은 친척 도움이라도 받았다느니 결혼할 때 집장만에 손을 보태줬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걸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빚을 내서 사치를 부리거나 체면치레를 할 여유는 애초에 없었고 시작부터 가진 거라곤 두 사람의 몸뚱이 하나뿐이었던 셈이죠. 신혼집이라고 해봐야 허름한 단칸방 하나가 전부였대요. 요즘 사람들은 원룸이라도 집기 다 갖춰져 있으면 살만하다 하지만 그 시절 단칸방은 정말로 방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구조였죠. 좁디 좁은 방에 장롱 하나 놓으면 이미 숨 막히고 겨울엔 찬바람이 벽 틈으로 숭숭 들어와 이불을 겹겹이 덮어야 했으며 여름엔 창문도 변변치 않아 찜통 속에 들어앉은 기분이었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서로를 믿었고 연년이고 굳굳하게 버티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고 곧이어 제 동생까지 세상에 나오고 나서야 부모님이 방이 2개 달린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 기억은 저도 새록새록 나는데요. 제가 엄청 좋아했고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 아빠도 웃으셨던 기억이 나요. 엄마, 여기 문 열면 진짜 방이 하나 더 있어? 우리 이제 진짜 방 2개 있는 집에서 사는 거야? 그럼 이제 너랑 동생이랑 같이 쓰는 방이 따로 있지. 오늘부터는 네 책이며 장난감도 이 방에다 놓은 거야. 우와, 진짜 내 방이 생긴 거네. 그럼 나 이제 친구들 불러서 놀아도 돼? 그래, 친구 한두 명쯤은 괜찮지. 대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같이 숙제해도 되는 거잖아. 아싸, 신난다. 하하, 좋은 날 공부 얘기는 못하러 해. 친구 불러서 놀아도 되는데 대신 이제 네 방은 네가 치워야 한다. 그렇게 엄마 아빠 2분 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만 특히 아빠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체험한 분이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어떤 건지 그 불안이 사람을 어떻게 올가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스스로 다짐을 하셨대요. 나는 절대로 가난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그 다짐 하나로 평생을 일에 매달리셨다나 봐요. 정말 다행히 아빠는 손재주가 남들보다 뛰어나셔서요. 전기나 기계 쪽에는 마치 타고난 감각이 있으셨다고 해요. 남들은 고장난 전등 하나도 갈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아빠는 뚝딱뚝딱 손만 대면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젊은 시절 운 좋게 철도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게 아빠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거예요. 정식 공무원이 된 것도 아니고 처음엔 하청 비슷한 자리에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안정된 일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시절에는 큰 행운이었죠. 그 후로는 오직 성실함과 책임감 하나만 믿고 묵묵히 일하셨어요. 회사에서도 그런 모습을 알아봤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차근차근 승진도 하셨고 결국 4년 전에는 정년을 채우고 무사히 퇴직까지 하셨습니다. 아빠 인생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가정과 자식들을 위한 삶, 그 자체였던 겁니다.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도 한 번도 손에 안 대셨고 회사 사람들과 어울려서 노는 법도 없었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곧장 가족 곁에만 계셨고 주말이라고 해서 취미생활 같은 걸 즐긴 적도 없었어요. 그 시간에 뭘 했냐고요?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려고 부업을 하신 겁니다. 동네에서 간단한 전기 수리 일을 본다든지 지인들 부탁으로 집 고쳐주고 조금씩 품삯을 받는다든가요. 그런 것도 안 할 땐 그냥 집에서 가족끼리 시간 보내고요. 여보,
오늘도 늦게까지 부업했어? 아휴, 얼굴이 누렇게 떴네. 그렇게까지 무리 안 해도 돼. 내가 좀 고생하면 되지. 당신이랑 애들은 굶기면 안 되잖아. 나는 안 움직이는 게 더 불안해. 주말에 이렇게 식구들 얼굴 보면 피로가 싹 나. 저는 어릴 때 아빠가 늘 집에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주말에 아빠랑 공원에 나가 놀거나 엄마랑 셋이서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다른 집 애들은 아빠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느니 집에 잘 안 들어온다느니 하는 말을 했는데 저한텐 그런 게 낯선 얘기였어요. 그게 다 아빠가 가정을 삶의 중심에 두셨기 때문이었죠. 아빠는 저희를 안심시키려고 그러시는 건지 자기는 이렇게 산 게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사실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복잡하더라고요. 평생 일만 하고 살아오셨는데 결국 손에 남은 건 너무 고생하신 나머지 고장난 몸뚱이랑 퇴직금 몇 푼 뿐이었으니까요. 물론 아빠가 애들 굶기지 않고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켜주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만 그렇게까지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빠는 은퇴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누가 옆에서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해도 아빠는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는 거였죠. 저한텐 그런 아빠의 모습이 늘 익숙했지만 동시에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제 성장의 배경이었고 또 훗날 제 인생 선택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거죠. 그런 아빠 밑에서 자란 제가 뭐 달랐겠어요?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가치관이 아빠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다른 애들이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하면서 욜로를 즐길 때 저는 애들 말대로 꼰대처럼 굴었거든요.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벌기는 어렵지만 쓰기는 참 쉽다는 걸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아빠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도 남들처럼 드디어 내 월급이다, 오늘은 한턱 쏘자 이런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월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제 첫 월급날 친구들은 다들 고기 먹으러 간다, 부모님께 명품 지갑 사드린다 떠들었는데 저는 은행 가서 적금 통장부터 만들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 서류 보더니 고객님께선 참 알뜰하시네요 하는데 순간 속으로 피식 웃었죠. 내가 아빠 딸이 맞긴 맞구나. 피는 못 속이나 보다. 회사 다니면서도 저는 늘 돈 관리에 목숨을 걸었어요. 점심시간까지 저는 주식기사 읽고 펀드 공부하는 게 제 낙이었죠.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노트북 펴놓고 차트 들여다보다가 눈이 충혈돼서 잠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엔 친구들 만나 술 마시러 가는 대신 재테크 강의 들으러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재테크는 재미이자 오락이자 생활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열심히 돈에 집착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겁니다. 남편은 선자리에서 만났어요. 사실 저는 원래 소개팅, 선 이런 거 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사람 만나는 걸 장터 물건 고르는 것처럼 느껴져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인이 너무 성화하는 거예요. 너는 눈이 너무 높다. 연애로는 답 없다. 선이라도 봐라. 그래서 마지못해 나갔던 자리가 남편이랑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첫인상이 나쁘진 않았어요. 키가 크다, 잘생겼다 이런 건 딱히 아니었지만 말투나 태도에서 묘하게 성실해 보였거든요. 앉아있는 자세도 괜히 반듯해 보이고 대화할 때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이상하게 믿음직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속으로 이 사람은 좀 괜찮네 싶었습니다. 게다가 씀씀이도 적당해 보였고요. 요즘 남자들 중에는 허세 부리느라 괜히 비싼 음식점부터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은 소박하면서도 깔끔한 곳을 골랐더라고요. 여기 음식 괜찮은데 가격도 적당하고 이런 곳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여기 괜찮죠? 연진 씨 입에도 맞으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이런 괜찮은 음식점 찾아다니는 게 일가견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 순간 저는 이런 사람이면 돈 문제로 크게 다툴 일은 없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나니 연애까지 빠르게 이어졌고요. 연애하면서도 남편은 늘 적당히만 썼습니다. 과하게 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색하지도 않았죠. 제가 한번 오늘은 내가 살게 하면 남편은 아니야 내가 낼게 하면서도 영수증은 꼭 챙겨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 눈엔 오히려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계산할 때 빠릿빠릿한 것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미래를 위해선 저축을 무조건 해야 하잖아.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건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죽하면 내가 우리 소개팅할 때 취미가 재테크라고 그랬겠어? 근데 나도 말하고 나서 이건 좀 깨겠다 싶었는데 자기 눈빛 초롱초롱해질 때부터 알아봤잖아. 그니까 그게 내가 너한테 첫눈에 반한 순간이잖아. 뭐래. 진짜 갈수록 능글맞아진다니까.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는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면 결혼해도 되겠다. 이 사람이면 내 인생을 같이 맡겨도 괜찮겠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알았죠. 그 모든 게 전부 연기였다는 걸. 남편은 겉으로는 검소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돈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부는 하나라며 제 돈을 당연히 자기 돈처럼 생각했어요. 정작 본인이 돈을 쓸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제가 뭘 쓰면 사소한 것까지 아까워하며 불평을 했거든요. 여보, 회사 업무 때문에 노트북 하나 샀는데 중고인데 상태도 좋고 너무 잘 산 것 같아. 거래자가 급하게 처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아니, 집에도 컴퓨터 있는데 그걸 왜 또 사? 돈이 그렇게 남아돌아? 집에 있는 건 오래돼서 업무 보기가 힘들다니까. 이거는 꼭 필요해서 산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돼. 그 돈이면 코인이 몇 개냐? 이런 식이에요. 제가 꼭 필요해서 산 건 다 낭비 취급하면서 본인은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땐 카드 긁는 속도가 번개 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앞뒤가 다를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은 늘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이었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한 번에 크게 벌 수 있는 길만 쫓았죠. 현실적으로 땀 흘려 차근차근 쌓아 올리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늘 인생 역전을 꿈꾸는 시기였습니다. 여보, 요즘 코인 안 하면 바보래. 나도 시작해야겠어. 코인 공부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 여보. 괜찮아. 이번에 확실한 게 있대. 치고 빠지기 잘만 하면 수익 난다더라. 당신은 늘 그렇게 쉽게 생각하더라. 일단 차근차근 모아가는 것부터 시작한 게 더 낫지 않아? 아유, 그래서 당신은 평생 큰 돈을 못 버는 거야. 인생은 타이밍이야, 타이밍. 저는 속으로 에이, 인생 타이밍은 무슨.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집안 기둥 뽑히는 거지 하며 씁쓸하게 웃어넘겼죠. 결혼 초반이라 괜히 정색해서 싸우기 싫고 제 성격이 원래 활발하다 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농담처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신호였는지 저는 아직 몰랐던 거죠. 그렇게 남편의 한방병이 드러나면서 제 속이 조금씩 타들어가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냥 허풍 정도로 넘겼을 때는 뭐 저런 말 하는 사람도 있겠지 싶었는데 그게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게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결국 3년 전 우리 부부한테 아주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하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거예요. 여보, 드디어 기회가 왔어. 신도시가 들어선다잖아. 우리가 사는 지역 외곽 쪽에 큰 개발이 예정됐대.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니까? 뭐가 들어선다고? 신도시? 그거 확실한 거야? 확실하지. 내가 아는 사람이 정보통인데 벌써 땅값이 슬슬 오르는 분위기래. 지금 안 들어가면 우리만 뒤처진다니까. 그때 저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죠. 그동안 입만 열면 타이밍, 인생 역전을 외치던 남편이었으니 언젠간 사고를 치긴 하겠다 싶었는데 그날이 그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우면 다들 벌써 부자 됐겠지. 근데 애초에 투자금이 없잖아. 여보, 만약 빚내서 하려는 거면 난 반대야. 내가 다 생각이 있지. 당신은 몰랐겠지만 우리 집 선선이 4명이거든. 이게 바로 장남 코인이라는 거 아니겠냐. 이거 팔아서 투자금 마련하면 돼. 뭐? 선산을 판다고? 아니 당신 명이라고 해도 그건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땅이잖아. 그거를 왜 팔아? 아니 무슨 구식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 땅만 붙잡고 있으면 뭐해. 요즘은 굴려야 돈이 되는 거야. 땅으로 땅 사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래도 그건 집안에서 물려준 선산이잖아. 당신 거라고 해서 당신 게 아니라고.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거지. 아휴 진짜 답답하다. 그러면 못하러 명의를 바꿔주겠어. 그럼 당신은 그냥 뒤로 빠져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대신 이건 철저히 비밀이야. 우리 부모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당신도 입 꾹 닫아. 알았지? 입당소까지 시키는데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전 속으로 이게 그냥 망상이 아니라 진짜 팔아서 하겠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반대를 무시하고 선산을 팔아 투자 자금을 만들더라고요. 처음 몇 달 동안 수익이 꽤 괜찮게 나왔어요. 부동산 값이 쭉쭉 오르니까 남편은 입이 기에 걸려 살았습니다. 봐라. 내 말이 맞았지? 당신은 진짜 겁쟁이라니까. 이게 한 방의 맛이야. 지금은 그렇다 쳐도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너무 들뜨지 마. 무슨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하냐. 좀 긍정적으로 봐. 여보, 우리 이제 돈방석이 하는 거라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그래 이번엔 진짜 잘 풀리려나 보다 하는 마음도 잠깐 들었어요.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뒤 갑작스러운 도시 계획 변경으로 남편이 투자한 지역의 개발 계획이 무산이 된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고 하루아침에 땅값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남편은 멘붕에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어요. 괜찮아. 원래 이런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번엔 주식으로 만회할 거야. 주식? 당신 주식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잖아. 또 남들이 좋다 한다고 덥석 물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알아봤는데 이번에 오를 종목이 있대. 전문가도 괜찮다 하더라니까. 전문가? 전문가가 남한테 돈 벌 기회를 왜 알려줘? 본인들이 다 챙기지. 아니, 이번 건 진짜 확실하다니까. 내가 이번엔 크게 만회할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한숨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주식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조금 오르는 듯 하니까 곧바로 대출을 받아 더 크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대출을 받은 뒤에나 알게 돼서 말릴 틈도 없었다니까요. 대출까지 받아서 하면 진짜 위험하다니까. 여보, 지금 당신이 하는 건 도박이야, 도박. 당신은 왜 이렇게 소심하냐? 겁쟁이처럼 굴지 좀 마. 크게 벌려야 크게 먹는 거라니까.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남편 생각대로 흘러가나요? 몇 번의 잘못된 판단이 겹치면서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남편은 투자금 대부분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대출금은 불어나서 목줄처럼 조여오고 남편은 매일 주식창 들여다보며 오늘은 오르겠지 하는데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전 이미 속으로 이 사람은 돈만 잡히면 손대지 않고 못 버티는 병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제 진짜 더는 안 되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제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 맞아떨어졌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손을 벌린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바로 제 친정 아빠였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입을 여는 겁니다. 여보, 내가 이번엔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 좀 해야겠어. 또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도 마지막이라 했잖아. 도대체 몇 번이 마지막이야? 아니, 이번엔 다르다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래. 장인어른께 좀 말씀드려봐. 퇴직금 좀 남으신 거 맞지? 당신이 안 하면 내가 무릎 꿇고라도 사정할 거야. 뭐라고?
우리 아빠한테?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아빠요? 평생 허리 위도록 일만 하셔서 겨우 퇴직금 받아 드신 그 돈을 남편이 가져다 쓸 궁리를 하고 있다니. 제 속은 뒤집히는데 남편은 오히려 간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여보,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장인어른은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시잖아.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꼭 일어나 볼 거야. 당신은 언제나 꼭 일어나 본다며. 근데 결과는 뭐였는데? 부동산? 주식? 전부 쪽박이었잖아, 쪽박. 그건 운이 좀 안 따라줘서 그렇지. 이번에 기회만 다시 주면 나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제발 당신이 나 좀 믿어줘라. 저는 진짜 손사래를 쳤어요. 아빠 돈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머릿속에서 경고음처럼 울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 아빠였어요. 그 착한 분이 남편이 와서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연진아, 최서방이 이렇게까지 사정을 하는데 그냥 못 들은 척 할 수가 있겠니? 내가 받은 퇴직금이 아직 손대지 않은 게 좀 있다. 힘든 데 써야지 어디에 쓰겠냐? 아빠, 그건 아빠 노후자금이잖아. 엄마랑 두 분이 편히 쓰시려고 아껴둔 거잖아. 어떻게 그걸. 괜찮다. 나야 평생 검소하게 살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냐? 사위가 다시 일어나 보겠다는데 믿어줘야지. 그때 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아빠 마음이 이미 움직인 걸 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걸기 위해 제안을 했어요. 아빠, 그러면 차용증이라도 쓰자. 가족이라도 돈 거래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아빠가 저한테 그렇게 가르치셨잖아. 그렇지. 그래. 차용증을 써야겠다. 그래야 서로 부담도 덜고 혹시 모를 일도 막을 수 있지. 장인어른, 굳이 차용증까지요? 아니, 굳이 차용증이라니. 당신도 사람이면 받아들여. 가족이라도 돈은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건 내 원칙이야. 결국 차용증을 쓰고 아빠는 퇴직금 중 1억 원을 남편에게 빌려주셨습니다. 그 돈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썼지만 남편은 또다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상황이 안정됐어.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 돈 중에 일부는 투자해 넣는 게 맞을 것 같아. 뭐?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아빠 돈을 받자마자 그 생각이 나와? 아니, 가만히 있으면 돈이 썩는다니까. 내가 신중하게 해볼게. 그리고 결과는 뭐 뻔했습니다. 투자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신중한 척 해봐야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결국 아빠께 빌린 돈마저도 상당 부분 날려버린 겁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은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들고 나온 카드가 프랜차이즈 사업이었어요. 여보, 이번엔 완전히 다르다니까. 요즘 뜨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건 성공 안 할 수가 없대. 내가 진짜 이번엔 확실히 잡을 거야. 당신 말은 늘 이번엔 다르다야. 지난번에도 그전에도 다 그렇게 말했잖아. 아니야, 이건 진짜야. 프랜차이즈니까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위험 부담도 적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저도 뭐 사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 그쪽에서는 문외한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말빨이 좋아서 설명을 하는데 막 엄청 나쁜 것 같지가 또 않는 겁니다. 저도 미쳤죠. 남편 말대로 프랜차이즈라 위험도 낮아 보였고요. 어쨌든 남편이 그간 뒷수습하느라 일자리도 잃었으니 어쨌든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 자체로도 다행이긴 하니까요. 문제는 역시 돈이었죠. 창업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또다시 제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 담보로 대출 조금만 받자. 한 번만 나를 믿어봐줘. 당신 제발 그 말 그만 좀 해. 아니 몇 번을 믿어줬는데 결과가 뭐였어? 이번엔 진짜 다르다니까. 당신이 이번 한 번만 더 믿어주면 내가 꼭 보란 듯이 성공해 보일 거야. 옆에서 하도 들들 볶아대니까 결국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라는 심정으로 5천만 원 대출을 받아줬어요. 남편은 그 돈으로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제법 잘 되는 듯 했어요. 손님도 많았고요.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자리 잡는구나 싶어서 잠시나마 안도를 했죠. 하지만 그 인기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금세 매출은 떨어지고 손님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완전히 망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떻게든 살리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있긴 했거든요. 그나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았어요. 그래, 이번엔 쪽박까지는 안 가겠지? 하고 말이죠. 남편이 친정아빠 돈까지 빌려간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어요. 전 솔직히 그동안 남편이 속으로는 갚을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 최소한의 양심은 있겠지 싶었어요. 아무리 뻔뻔해도 장인어른께 빌린 돈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눈에 보이는 건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구는 거예요. 1억이 공기처럼 사라진 셈이었죠. 제가 처음엔 바빠서 아직 못 정리했나 보다 하고 좋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럴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인간은. 게다가 제가 더 화가 나는 건요.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의 소비 습관은 이후 눈꽃만큼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술자리는 여전히 자주 나갔고 가게에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들어오면 그걸로 꼭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들였어요. 예를 들면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여오질 않나, 브랜드 옷을 몇 벌씩 사질 않나, 심지어 골프 용품까지 사다 들여놓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수십 번은 외쳤죠. 도대체 이 인간은 제정신인가? 남의 피 같은 돈을 빌려 쓰고도 이렇게 펑펑 써도 되는 건가? 참다 못해 어느 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아니 우리 아빠한테 빌린 돈 있잖아. 그거 언제 갚을 거야? 뭐? 갑자기 그 얘기를 왜 꺼내? 갑자기라니 벌써 3년이야. 이제 슬슬 어떻게 갚을 건지 얘기할 때가 됐잖아. 제가 진짜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남편 반응이 가관인 겁니다. 가족끼리 그깟 1억에 야박하게 굴 거야. 당신도 참 속 좁다. 너 결혼할 때 집 누가 해줬는지 벌써 잊었냐? 순간 제 머리가 띵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결혼 준비할 때 시댁에서 3천만 원을 제게 주신 적이 있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은 여자가 쥐고 있어야 힘이 된다. 작은 보탬이라도 되길 바란다 하시면서 주셨죠. 저는 감사히 받았고 그 돈으로 펀드와 주식에 투자해 나름 괜찮은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모아둔 자금과 합쳐서 신혼집을 마련한 거거든요. 집 명의는 당연히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 준 3천만 원도 도움이 되긴 했지만 전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은 그걸 마치 자기 부모님 덕에 집을 얻은 것처럼 여기더니 기회만 있으면 비아냥을 섞어 말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없었으면 이 집도 없는 거야. 그 돈이 씨앗이 됐으니까 네가 재테크로 불린 거지. 뭐라고? 지금 그 소리를 여기서 꺼내? 집은 내 돈이랑 내가 불린 수익으로 마련한 거잖아. 당신네 부모님이 준 건 고작 3천만 원이야. 전체 집값에서 몇 %나 되냐고. 고작? 고작? 이야, 고작이라니. 그 씨앗 돈이 없었으면 너 그 재테크도 못했어. 우리 부모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살 수 없는 집이었잖아. 처음엔요,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점점 그 말투가 집을 자기 것인 양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흘려듣고 말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투가 집을 지 거라고 주장하는 듯 바뀌어갔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죠. 제 피땀으로 모은 돈에 고작 몇 %도 안 되는 돈을 보탰다고 집 전체를 시댁이 해준 것처럼 굴다녀? 그날 저는 참다 못해 따져 물었어요. 그나마 그렇게 구한 이 집도 지금 담보대출로 꽉 차 있잖아. 지금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아니, 이제 와서 그런 말 해서 뭐 할 건데. 근데 어쨌든 우리 부모님 없었으면 이 집도 없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이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와, 진짜 멱살이라도 잡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제가 이런 인간과 함께 살고 살아왔다니 제 스스로가 안심하고 참담했죠. 며칠 뒤 결국 제 속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기만 했는데 그날은 진짜로 폭발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은 친정아빠가 집에 놀러 오신 날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다 같이 점심이라도 먹자고 해서 저희 셋은 근처 갈비집으로 갔습니다. 아빠는 오랜만에 고기 먹으니까 좋다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고 저는 그런 아빠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그래, 아빠는 이런 작은 외식에도 기분 좋아하시지? 하고 웃었네요. 남편도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면서 웃으면서 젓가락을 눌렸어요. 고기를 구워 먹고 밥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계산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슬쩍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러는 겁니다. 나 화장실 좀. 저는 별 의심도 안 하고 다녀와 했는데 문제는 그 뒤였어요. 남편은 한참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휴대폰 만지작거리며 기다리는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상황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 지갑이 남편 손가방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 가방을 남편이 들고 화장실로 나가버린 거예요. 저는 계산하려고 일어나다가 멈췄어요. 지갑이 없으니까 결제를 할 방법이 없었죠. 저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직원도 후다닥 달려와서 계산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좀 애매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결제를 못하고 엉거주춤 있으니까 결국 아빠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시는 겁니다. 아이 됐다. 내가 계산하지. 어차피 오늘은 내가 너희를 불러낸 자리잖아. 저는 차마 말리지 못했고 속으로만 아빠 죄송해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끝나고 나서야 남편이 아주 태연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입에서 나온 말이 더 충격적이었죠. 장인어른께서 계산하셨네요. 잘 먹었습니다. 그 표정이 가관이었어요.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고 오히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처럼 보였지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제 지갑까지 챙겨나간 건 우연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돈을 쓰지 못하게 차단하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걸요. 아빠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넘어가셨지만 제 가슴은 어땠겠어요?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중한 퇴직금까지 남편에게 빌려주셨던 분인데 10,000원 한 장 아까워하는 저 태도를 보니 정말로 정이 싹 떨어졌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을 붙잡고 따져 물었어요. 아니, 당신 일부러 다 들고 나간 거지?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딸내 부부랑 같이 밥 먹는데 아빠가 계산하시게 놔둬야 하는 게 맞냐고. 진짜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태연하게 굴 수가 있어. 아니 왜 그렇게 흥분을 해? 장인어른 돈 많잖아.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 돈이 많다고? 근데 남편은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솔직히 그 장인어른이 돈 좀 쓸 거였으면 최소한 한우는 사줘야지. 겨우 돼지고기 갈비 사신 건데 당신은 왜 그렇게 유난이야? 장인어른도 말이야 고작 그거 사신 거면서 생색을 내냐? 뭐라고?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아빠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야? 밥 먹고 카페에서도 그러잖아. 고작 돼지갈비 그거 사신 거면서 거기저 음료는 나더러 계산하라는 눈치 주신 거. 나 그거 다 봤어. 진짜 피곤하다니까. 그 순간 제 꼭지가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정말로 확 돌아버렸죠.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뼈 빠지게 살아온 우리 아빠를 어떻게 저렇게 모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단 한 번도 본인 즐기자고 돈을 쓰신 적이 없는 분인데 남편은 그런 아빠를 조롱하듯 비아냥거렸습니다. 전 속으로 외쳤죠.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남편에게 아주 똑같이 복수를 해주겠다고, 갚아주겠다고. 이제는 단순히 분노로 끝난 게 아니라 복수의 칼을 갈아야겠다는 결심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는 참을 일도 미련도 없다는 걸요. 사실 저는 결정만 하면 바로 움직이는 성격이거든요. 작은 일도 이거 할까 싶으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타입인데 이번엔 집과 인생이 걸린 문제라 더더욱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양치질보다 먼저 전화를 돌렸네요. 목적지는 부동산이었어요. 네, 우리 집 매물로 내놓을게요. 결단을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큰 결정이잖아요.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왔는데 묘하게 가슴이 시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 집이라는 감옥문을 내가 직접 열어 젖히는구나. 남편은 이 집을 자기가 한몫한 것처럼 굴었지만 실제로는 진짜 웃기는 소리죠. 제 돈과 능력으로 구한 집이잖아요. 그런 집을 제가 정리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게다가 집값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뛰었더라고요. 머리를 굴러보니까 대출 다 갚고도 돈이 남더라고요. 그걸 보니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 그 집 보러 가고 싶다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남편 없는 시간대에 맞춰 약속을 잡았고 그날 손님이 와서 집을 쭉 둘러보더니 바로 계약을 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 찍자는 사람을 두고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펜을 들고 잠깐만 숨을 고른 뒤 사인을 해버렸어요. 계약서 위에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히는 순간 그동안 제 목을 조이던 올가미가 풀리는 듯 했지요. 남편이 뭐라 하든 이제 판은 끝났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집 팔았어. 당신도 다음 주까지 나가면 돼. 뭐라고? 집을 팔았다니 또 헛소리하네. 장난 좀 작작해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실실 웃더라고요. 장난인 줄 알면 뭐 어쩌겠어요? 이미 계약서에 제 도장이 찍혀 있는데. 장난 아니야. 계약 다 끝났어. 다음 주 안에 집 비워야 돼. 그러자 남편 얼굴이 그제야 굳어지더니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는 겁니다.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집을 팔아? 네가 뭔데? 내가 뭔데라니? 나 집주인인데? 집 명의가 내 이름이잖아. 내가 사서 내 명의인 내 집.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판 거라고. 네가 낸 돈이 있어? 네가 갚은 대출이 있어? 아유, 허락 타령하고 있네. 남편은 그 말에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말문이 막힌 듯 한참을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아무튼 그렇게 알고 우리 이혼하자 이제. 이제 끝이라고. 남편은 제가 내민 이혼 서류를 당황한 듯 잠시 쳐다보다가 결국 자존심을 세우려는 듯 목소리를 한껏 높였죠. 그래. 잘됐다. 이혼하자. 나도 너 같은 여편네랑은 더는 못 살겠다고. 하늘 같은 남편을 맨날 돈 가지고 무시하는 여자랑은 나도 못 살아. 하늘 같은 남편? 네가 장인 퇴직금 받아서 꿀꺽하고 대출까지 받고선 쪽박 차고 가게도 겨우 유지하고 있으면서 딴 사람 탓이나 하는 사람이 어디가 하늘 같아. 하늘이 아니라 바닥이지 바닥. 그것도 저기 지하 멘트를 뚫을 만한 바닥. 남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결국에는 씩씩대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슬프거나 후련하다기보다는 이제 시작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자존심 부려준 덕분에 이혼은 순조롭게 접수가 됐습니다. 이혼 얘기가 오가고 나서도 저는 솔직히 이제 이 인간이 뭘 더 내밀까 긴장을 풀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자존심 부리던 남편이 며칠 지나지도 않아 재산 분할 타령을 시작하는 겁니다. 집 살 때 우리 부모님이 3천만 원 보태줬잖아. 그거 내 몫으로 포함해서 팔린 집값은 공평하게 분할해야지.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잖아요. 집값이 몇 억인데 고작 3천만 원 들여놓고 공평 분할을 입에 올리다니. 이건 코미디 아닌가요? 전 속으로 이건 뻔뻔을 넘어 거의 정신승리의 신세계다 하고 생각을 했네요. 근데요, 저도 바보는 아니었죠. 이미 변호사 상담을 받아둔 상태였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유리할 건 하나도 없긴 했지만 괜히 제 생각만 믿고 덤볐다가 불리한 일이 생길까봐 확답을 받고 싶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이런저런 서류를 내밀면서 말했죠. 변호사님, 집이 제 단독 명의예요.
그리고 집값 대부분도 제 돈으로 마련했고요. 시댁에서 결혼할 때 보태준 게 3천만 원 있긴 한데 남편이 지금 그거 들먹이면서 팔린 집값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보니까 매입자금 대부분이 의뢰인분 자금이 많네요. 그러면 이 집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 성격이 강합니다. 일부 기여분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남편이 현 시세에 맞춰 공평 분할을 요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불리할 건 없다는 거죠? 아, 이 인간이 맨날 집은 지네 부모님 덕이라 하느니 분할은 당연하다느니 씨부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죠? 네. 집 명의가 본인이고 자금 출처가 명확한 이상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시댁에서 보태준 3천만 원 부분은 일부 기여도로는 인정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집 전체 가치에 비해 크지 않으니 남편 쪽에서 원하는 만큼 받아내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남편이 민망하지도 않은지 시댁에서 보태준 3천만 원을 마치 뭐 금덩이처럼 들고 나오길래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요. 좋아, 네가 쪼잔하게 나오면 나도 아주 쪼잔하게 나가준다. 그러면서 먼저 꺼낸 카드가 뭔지 아세요? 집담보로 대출받아 남편에게 빌려준 5천만 원권이었습니다. 차용증까지 떡하니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죠. 부부라 해도 개인 간 금전거래는 유효하다는 거 변호사 입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저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기한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안 끝냈죠. 아빠가 빌려준 1억 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거든요. 차용증, 내용 증명 전부 제대로 준비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만약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 집행도 가능하니 각오하시라. 그 편지가 남편 손에 들어갔을 때 그 인간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늘 어깨에 힘주고 내가 한 방 칠 거다 떠들던 사람인데 내용 증명 한 장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며칠 뒤에 남편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는 이미 전과 달리 목소리가 쭈그러져 있더군요. 집에 보탠 3천만 원은 안 줘도 되니까 저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제발. 장인어른께 빌린 돈은 천천히라도 갚을 테니까 당신한테 빌린 사업 자금만은 어떻게 안 되겠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마음 뻔하게 나올 땐 언제고 이제 와서예요 이라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유, 웃기지 마. 뻔뻔하게 큰 소리 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안 돼. 절대 안 돼. 당신은 한 번이라도 우리 아빠 생각해 본 적 있어? 퇴직금까지 긁어다 날려놓고 그 돈으로 술자리, 새 옷, 골프채 산 게 누구야? 남편은 손을 비비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한때 제가 믿었던 성실한 척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욕심만 채우려다 궁지에 몰린 초라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제 심기를 건드린 자에게 자합이라는 걸 주고 싶지 않았지요. 제 아빠를 모욕하고 제 피 같은 돈을 무시한 사람에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차갑게 찍힌 도장과 차갑게 보내진 서류뿐이었어요. 그렇게 무서우면 좀 사릴 것이지. 뻔뻔하게 나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봐달라면 누가 봐주나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죠. 남편이 재산 분할 타령하다 제 손에 내용 증명까지 맞고 기가 꺾였을 무렵 우리의 이혼 소식은 이미 동네방네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 얘기, 빚 얘기, 집 얘기만으로는 끝났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진짜 폭탄은 그 다음이었거든요. 남편이 시부모님 몰래 전산을 팔아치웠다는 사실이 시댁 기획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아세요?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을 때는 시아버지 목소리가 집안이 울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조상 땅을 팔고도 그걸 숨길 수 있었냐? 장남이라고 미리 명예까지 다 넘겨줬는데 그걸 팔아 투자하다 말아먹고는 우리를 속였단 말이야. 그렇게 화내셨다는 것도 10분 이해가 가죠. 이게 보통 배신이냐고요. 장남이라고 애지중지 일찌감치 명의 이전까지 해준 땅이었는데 그걸 몰래 팔아서 투자금으로 날려버렸으니
시아버지가 충격받으신 게 당연했죠. 게다가 시댁은 대대로 내려온 땅을 조상 땅이라 부르며 지켜왔던 분들이시거든요. 그걸 팔아치웠다는 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맥을 끊어버린 거나 다름없는 거였거든요. 결국 시아버지는 선언하듯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랑 남아있는 땅들 다 둘째한테 넘긴다. 아니 너한테 줄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원래라면 일부는 남편 몫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걸 전부 시동생에게 넘겨버리신 겁니다. 시동생 입장에서도 깜짝 놀란 소식이었겠지만 동시에 대박 횡재였죠. 남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모도 가족도 돈도 집도 다 잃은 겁니다. 그걸 전해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 그러게 우리 아빠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이미 준비를 다 해둔 상태였고 남편은 허세만 부릴 뿐 실속은 없었으니까요.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전 시부모님이 전 남편과 인연까지 완전히 끊어버리신 겁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전 시아버지가 그렇게 손절선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평생 장남이라고 더 챙겨주고 온갖 걸 물려주고 애쓰시던 분들이었는데 그 배신이 너무 커서 결국 내뱉으신 말이었던 거죠. 전 시어머니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이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못난 자식 때문에 이제 다 망했구나.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중간에 전해 듣기만 해도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전 시부모님이 저를 따로 찾아오셨어요. 전 처음에 좀 긴장했어요. 혹시라도 집 살 때 보태준 3천만 원 돌려달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게 하신 말씀은 뜻밖이었습니다. 집 살 때 준 돈, 그건 우리가 이미 며느리한테 준 돈이라고 생각해서 잊고 있었다. 그래서 돌려달라 할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이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고 사돈 들게도 면목이 없지. 못난 아들놈한테 시집와서 네가 고생만 했다. 올해도 이제 그놈이랑 영 끊었으니 너도 앞으로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편히 살거라.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 뻔했어요. 돌려달라고 해도 할 말 없는 돈이었는데 오히려 받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미안하다니. 그분들은 정말 바른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 바른 분들 밑에서 어쩌다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전 시부모님께 고개 숙여 인사드리면서 속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 시부모님까지 상처받게 해드리게 돼서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 죄송한 마음은 처음 한 번만 가지기로 했어요. 애초에 전 남편은 부모님 가슴에 커다란 못을 박았다는 걸 알고는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혼자 죄송해하는 것도 억울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지인들 통해 들려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딱 불쌍하다기보단 우습다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막노동판 전전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대요. 예전에는 입만 열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번에 한 방만 터지면 우리 인생 뒤바뀐다 터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새벽마다 인력시장에 나가 줄 서 있다가 그날 일 나오면 현장에 뛰어가고 일 없으면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는 신세랍니다. 그게 꼴이 났다 싶으면서도 속으로는 이제야 제자리 찾은 거네. 자업자득이지 뭐 싶더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래요. 그 생활비도 모자라니까 주말에는 배달 알바까지 한다더군요. 친구가 그러는데 자기 주말에 오랜만에 배달 음식 시켜 먹었는데 세상에 그 배달을 제 전 남편이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비대면으로 받는데 그날은 정부 지원 받은 돈 쓰느라 현장 결제를 했다는데 그게 하필 제 전 남편이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우연이죠. 전 남편도 놀라서 황급히 음식 건네고 결제하고 도망치듯 나갔다는데 참 그 소리 듣는데 제가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한때는 양복 차려입고
주식 그래프 들여다보며 폰만 잡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 땀범벅돼서 햄버거 배달하고 있다니 이게 뭐예요? 본인이 그렇게 원하던 인생 역전이 이런 거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아빠는 어찌나 속이 넓으신지요? 가끔 저를 붙잡고 이러세요. 그래도 정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 아무리 그래도 네가 너무 몰아붙인 거 아니냐? 아빠, 또 그 말씀이세요? 정은 무슨 정이야. 그 인간이 아빠 퇴직금 받아다가 뭐 했는지 까먹으셨어? 빚 막는다고 가져갔지. 사실은 술자리며 옷이며 다 폼 잡는데 써먹었잖아요. 은혜는커녕 결국 아빠 앞에서 대놓고 욕까지 했던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봐줘요? 아빠가 해도 난 절대 못해요. 아빠는 제 말에 그냥 허허 웃으시는데 저는 그 웃음이 오히려 더 화가 나요. 아빠가 워낙 사람 좋은 분이라 그렇지. 제 눈에는 그 인간이 아빠 마음까지 짓밟은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는 정말 단 한 톨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집 한 돈으로 대출 다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평수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어요. 뭐 대단한 집은 아니지만 반짝반짝 새로 단장된 게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위치였죠. 친정집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라서 이제는 밥 같이 먹고 싶을 때 언제든 부모님 불러낼 수 있었어요. 남편이 있던 집에서는 그게 그런 게 늘 눈치 보였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결혼을 해보니까 정말 알겠더라고요.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건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어릴 때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부모가 애 키우고 먹이고 공부시키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건가 했는데 막상 제 삶을 돌아보니 그게 얼마나 고된 일이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원래도 감사한 분들이었지만 그래서 요즘은 부모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그래요. 다시 싱글이 된 만큼 저는 이제 제대로 딸 노릇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루라도 더 웃고 같이 밥도 자주 먹고 얘기도 오래오래 나누고 싶어요. 효도라는 게 꼭 돈 크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얼굴 보여주는 게 진짜 효도 아닐까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인생이 늘 제 계산처럼만 풀리진 않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 선택만큼은 틀리지 않았기를, 그리고 이 길 끝에는 후회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통쾌하게 정리한 제 복수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